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친구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워낙 복지도 좋고 하니까 뭐 매년 건강검진을 꼭 받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건강검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암이 발견이 돼서 수술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 건강검진을 매년 하는데 왜 암이 생기는 걸까요? 이제 그것도 두 가지가 있겠죠. 건강검진 할 때 하는 검사는 아주 정밀한 검사라고 보긴 힘들어요. 의사들이 마치 탐정처럼 그거를 찾아내는 과정이 되게 탐정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걸러져서 못 찾아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호발암에 대한 검사들만 하는 거지, 암은 전신에 아주 몸의 구석구석에 다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검사를 전부 다 하기도 어렵고 그걸 하루에 하기도 힘들고, 그 검사를 하는 게 의미도 사실 없고, 10만 명당 5명 걸리는 암도 있고 10만 명당 1명 걸리는 암도 있고, 그런 검사를 위해서 검사를 했다고 하면 10만 명당 1명 걸리는 검사를 위해서 99,999명은 필요 없는 검사를 받는 거잖아. 그래서 호발암만 하는 건데, 이제 호발암이 아닌 경우에 병이 걸렸을 때는 환자들이 이제 그래도 되게 막 화가 나고 그러죠. 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뭐 3기다 4기다 진단을 하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건강검진을 내가 왜 받았나, 화도 나고 회의도 들지만, 사실은 건강검진은 호발암에 대한 스크리닝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죠. 암이 특별히 좀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더 검사할 때 추가적인 검사들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검사 시기를 50세부터 하라 그러면 뭐 40대나 30대로 이렇게 당겨서 좀 해도 되고요. 췌장암이 있는 가족력이 있어서 난 좀 그게 불안하다 그러면은 또 초음파를 조금 더 뭐 본다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금, 그거는 자기가 이제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검사들을 조금 더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게 요즘은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뭐 내가 좀 일하는 근무 환경이 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나는 뭐 이렇게 일하다가 폐암에 걸릴까봐 막 두렵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검진할 때 가슴 엑스레이를 찍거든요. 그럴 때 흉부 CT로 좀 바꿔달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검사를 조금 더, 영어로 커스터마이즈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위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부위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죠. 나는 암에 대해서 막 걱정이 많이 된다, 이제 그랬을 때는 몇 가지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2주 이상 계속 통증이 한 곳이 집중적으로 아프고 그 아픈 것이 계속 더 심해진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암 검사를 받아보는 거죠. 암이 아닐지에 대한 염두를 두고 받는 거죠. 두통도 그래요. 보통 한쪽에 편두통이 있으면 편두통이 가능성인데, 한쪽이 아프면 머리가 좀 뽀개질 듯이 아픈데 되게 공포스럽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아프고, 뭐 예를 들면 신경 썼을 때만 좀 아프고, 그러면 검사를 좀 받아본다든지, 뭐 예를 들면 또 그런 통증 부분은 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몸에서 특정 부분이 좀 출혈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는 막 상처도 빨리 났지만, 암이 좀 나이 많은 사람한테 걸리거든요. 사실은 50대 뭐 40대 60대 70대 이렇게 걸리는데, 좀 상처가 빨리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2주 정도 지났는데도 안 낫고 계속 이제 그런다고 하면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본다. 뭐 이런 팁들을 가지고 있으면 스크리닝 하는 거 말고도 또 걸러질 수 있는 암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샤워를 하잖아요, 씻는 것들이. 근데 이제 샤워하고 할 때도 비누칠한 상태에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데도 비누칠하면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만져봐서 뭐가 몽우리가 만져지는지, 뭐 그런 것들도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고 해서, 그렇게 건강검진 받고 하면 많은 종류의 암들이 아마 걸러질 겁니다. 그러면요, 선생님이 암 환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좋은 병원을 찾는 팁 이런 것도 있을까요? 당황하고 막 허둥대다 보면 그 자기한테 입맛에 맞는 정보를 딱 주는 사람들 쪽으로, 확증 편향 쪽으로 좀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한 2개, 3개 뭐 병원의 의사들을 좀 찾아보고, 또 그 사람의 활동들, 노출되어 있는 활동들이나 뭐 그런 것들도 좀 찾아서 보면서, 과연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기에 또 적절한 분인가를 좀 판단하는 거. 왜냐하면 환자들도 자기의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사가 다 일괄 지시해 주기를 결정해 주기를 원하는 환자도 있고, 아니면 상의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력자처럼 진료를 하시는 의사도 있고, 그런 스타일을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의사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환자들의 그런 스타일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료를 하라고 그러지만, 단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 이런 대학병원에서 사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본인과 그런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의사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기초적인 정보들은 환우의 모임 이런 데서 얻을 수 있지만, 거기도 보면 이제 대부분 잘못되신 분들, 또 뭔가 좀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다 보니까 그것도 좀 왜곡될 수 있지만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여러 군데서 환우의 병원의 홈페이지, 또 2차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중에서도 의사 몇 군데를 좀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를 신청해서 진료를 직접 대면해서 받아보고 자기가 치료받을 병원을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병원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다 실력이 좋고 훌륭한 의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이 유명한 거지 개인이 훌륭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병원이 좀 유명하지 않더라도 어느 과는 유명한 과도 있고, 그 과 안에 또 어느 선생님은 환자들을 굉장히 세심히 잘 치료하는 의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의사들을 이제 찾아줬다고 하면 그 너무 병원의 이름에 그 집중하지 마시고 그 자기의 선택대로 병원을 선택해서 치료받는 것도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런 시청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암 진단을 받고 병원을 선택하는 중입니다. 거리가 멀지만 유명한 병원, 가깝지만 자주 들를 수 있는 병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고민인데요. 선생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암이라는 게 되게 잘못되면 치명적인 병이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은 암이 진단돼서 치료받는 그 시기만 생각을 하고 병원을 결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 뭐 멀더라도 좀 좋은 병원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병원에 가기를 원하지만, 사실 암은 만성 질환이고 오랫동안 치료받고 오랫동안 병원을 다녀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또 재발하면 그 치료 기간이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죠. 처음으로 내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앞으로 좀 어떤 거를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허둥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가족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조급하게 마음을 안 먹어도 돼요. 우리가 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급성 질환, 만성 질환. 급성 질환의 대표적인 거는 감염병 같은 거겠죠. 바이러스 감염, 세균 감염하면 뭐. 만성 질환은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죠. 암은 사실 만성 질환에 좀 들어가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꼭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고 하면 또다시 강조되는 게, 치료 전에 그 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병기 결정 검사들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서 빠짐없이 필요한 검사들을 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암 환자들이요, 사실 몸도 아프고 사실 마음도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 같은 데 걸리기 쉬울 것 같거든요. 혹시 선생님을 찾아온 환자분들 중에도 우울증에 걸리셨던 분들 많이 있나요? 많죠. 진료하는 도중에 제가 좀 우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환자도 있지만, 본인이 우울증이라는 걸 모르는 환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캐치를 해주는
해주는 게 좋고 그런 대처를 해주면은 환자가 이제 좋아지죠. 그럼 보통 좀 통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비율이 한 30% 정도가 약을 먹어야 되는 그 정도의 우울증을 겪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보통 어떤 문제들을 많이 고민하시나요? 환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무드가 좀 안 좋습니다. 우울한 것 같아요. 뭐 이러는 사람은 자각 증상이 있어서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 자각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좀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캐치를 하냐면 제일 흔한 게 보호자가 그럽니다. 환자가 너무 짜증을 많이 내요. 그러면 이제 환자는 짜증이 나서 짜증을 낸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유심히 얘기를 좀 들어주고 좀 관찰을 해보면 대부분 우울증이 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다가 좀 약간 치료 결과들이 이렇게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우울증이 오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병의 상태에 따라서 감정은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환자들이 뭐 CT 찍고 진료를 보시죠. 그러면은 와서 CT 찍고 오늘 진료받으러 올 때까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아유 검사 결과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해방이다 그러고 이제 만세 부르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우울증을 사실 겪는 거죠. 그러니까 병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이제 자가 발전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죠. 병도 괜찮고 그 정기적으로 병원에만 오면 되는데 스스로가 불안을 자꾸 조장을 해서 막 뭘 찾아보고 이러면 이렇게 될까요? 저러면 저렇게 될까요? 막 별의별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막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올 수도 있죠. 병을 극복하고 병을 좀 잊어먹고 사시라고 저희를 믿으시고 병원에 왔을 때만 생각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암 환자가 좀 우울증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 좀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개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뭘 한 가지를 하게 되면 계속 그거를 파고 들어가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병이 안 좋아질 때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읽어보고 막 하거나 하지 말고,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데는 특히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로토닌 합성들이 잘 되려고 하면 하루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들을 갖고, 저는 얘기하는데 환자들한테 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찾아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사람이 좋은 걸 먹었을 때 갖는 행복감도 있잖아요. 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좀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극복해 나가면 우울증으로부터 이제 힘들지 않고 병을 잘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런 시청자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암 선고를 받고 나서부터 불면증도 함께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나니까 치료에도 집중이 잘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수면제를 처방받은 게 있는데 이걸 좀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암 환자는 수면제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불면증도 일종의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오는 것도 있지만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럴 때 이제 잘 환자를 보고 수면제를 처방해 주기도 하고 좀 물어봐야 됩니다. 환자들이 와서 약을 좀 더 달라고 이제 괜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환자들은 그런데도 잠을 잘 못 잤다 그러면 항불안제를 좀 준다든지 해서 치료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수면제를 먹고 하는 건 사실 큰 이상은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죠. 5년 생존율은 치료한 사람들의 치료 성적을 보는데 통계를 처리를 하려고 하면 관찰하는 기간들을 좀 정해야 돼요. 기간들을 5년으로 잡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암 환자의 30년 생존율을 분석한다고 하면 그거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이 다 늙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5년이라는 것들을 컷오프 밸류로 잡고 있는 거죠.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개발을 안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큰 임상적인 의의를 안 둬도 되는 만큼 낮아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0년 동안 거의 암 환자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도 확실하게 말을 모르는 거죠. 100년을 해도 모를 겁니다. 아마 의학이라는 학문은 과학이지만 의료행위 의술은 사실 경험에 기반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돼서 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치료를 하면 좋아질 확률이 있다, 그런 임상적인 연구 결과들을 기본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지인 중에 암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확률도 별로 높지 않고 뭐 약간 좀 확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수술을 해야죠.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물병 안에 물이 반이 들어있다고 하면 반밖에 안 남았다, 또 누구는 반이나 남았다, 그런 것처럼 확신이 없는데 수술을 하자고 하는 의사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의 의사도 없습니다. 다만 수술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도 결과가 좋아지지 않을 게 뻔히 보이는데 수술을 하는 의사는 없고, 오히려 아무리 환자나 보호자들이 괜찮으니까 해달라고 해도 의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치료의 결과가 다 항상 원하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사실은 불과하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암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늦게 받아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좀 암 수술은 좀 늦어져도 괜찮은 건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 건지 이런 게 있나요? 의료행위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결과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나 그런 것들도 배려가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을 치료를 천천히 해주는 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적합한 치료를 환자들은 받을 권리가 같은 것들이 있고, 의료진들은 그거를 해줘야 될 직업적인 윤리나 의무가 있어요. 그거를 전제로 한 관점에서 보면, 현 상황 때문에 의사들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수술이 당장 안 되면 일단 항암 치료를 몇 번 하면서 수술 스케줄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써서 이제 그 결과가 환자한테 돌이킬 수 없는 나쁜 결과가 가지 않는 방법들을 상황에 맞도록 짜내고 있죠. 그렇지만 암은 기본적으로 만성 질환이라, 일주일을 늦어졌다고 해서 재발 안 할 사람이 재발을 한다거나, 수술이 한 달 늦어져서 이분이 재발해서 돌아가셨다거나,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거를 연구하기도 어렵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고, 적합한 치료를 빠른 시간 내에 받게 해줘야 되는 의료진의 의무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을 세우고 보완책들을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대의를 위해서 조금의 희생을 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은 되게 의료에서는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절박하고,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인생과 모든 사랑과 이런 게 다 걸려있는 일들이니까, 그런 문제들을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의사들은 결과에 문제가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환자들이 이제 좀 돌아가는 길도 있고 하지만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하는 거는 제가 속한 병원이나 아니면 제가 아는 의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은 수술로 암을 치료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하고, 이 세 가지는 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조기면은 한 가지 치료로 끝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진행된 병기라고 하면 한 가지 치료보다는 같이 치료했을 때 치료 성적이 좋다는 게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암을 고형암하고 혈액암으로 나누는데, 혈액암은 대부분 전신에 피가 통하는데 암세포도 전신에 있으니까 전신적인 항암 치료가 약물을 투여하는 게 기본이 되고, 고형암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고려하게 되죠. 제 주변에 항암 치료를 받는 지인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항암 치료라는 게 왜 힘든지 궁금해서 왔거든요.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를 죽이는 약이죠. 그런데 암세포만 세상에서 죽이는 약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정상세포도 죽을 수 있거든요. 정상세포에 손상을 주니까 사람이 이제 몸이 힘든 거죠, 1차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작용들이 있죠. 점막들이 일단 손상이 생기니까 미각도 변하고, 입안도 헐고, 위염이 생기면은 소화도 안 되는 느낌도 나고 답답하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고요.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음식 같은 거 어떻게 먹어야 할지 궁금해 하거든요. 항암 치료하는 동안 음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칼로리 소모가 좀 올라가요. 항암 네. 치료를 하면. 예를 들면은 뭐 항암 치료 받으면은 세포가 손상 받으면은 그 세포를 복구시켜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 에너지원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양분 섭취를 충분히 해줘야 돼요. 밸런스드 다이어트이 제일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특히 오메가3 필수 지방 섭취도 충분히 해줘야 세포막도 튼튼하고 좋은 것들이 재생이 되고요. 세포가 증식하려고 그러면은 DNA도 복제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엽산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다양한 야채나 이런 것도 섭취해줘야 되고 또 탄수화물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지 되는 거라서 사실은 암 환자라고 해서 특별한 그런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없고요. 너무 오메가6 비율이 높은 네. 음식은 사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지방을 굳히는 거 있잖아요. 네.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네, 거. 네, 네. 이제 그런 건 피하는 게 좋죠. 지방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요. 이 재발하는 암이 처음에 생긴 암보다 더 치료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이 되고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알겠는데 왜 재발한 암이 더 힘든가요? 처음에는 막 암이 되게 컸는데 그걸 다 제거를 잘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뭐 1cm짜리 조그만 거 하나가 나타났다, 재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은 저거 뭐 그냥 간단하게 또 치료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재발한 사람들의 임상 데이터들을 쭉 관찰해 보니까 몇십 년씩 데이터들이 수백 개의 관찰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안 좋게 되더라. 안 좋게 된다는 건 결국에는 재발한 암을 잘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재발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돌아가시더라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몸도 어떻게 보면 좀 한번 싸워본 거라 조금 더 쉽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오히려 이제 개념은 아닌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오히려 그 역발상으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암 입장에서는 한 번 당해봤는데 어떻게 피해가서 이 사람 몸 안에서 다시 자라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전략이 암한테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병이 싹 나았는데 다시 나타났을 때는 보통은 그 약을 치료했을 땐 잘 안 듣죠. 왜냐하면 그 약에 내성이 있는 암세포들만 살아나가지고 증식된 거니까. 또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요 정도 띄어내고 요렇게 치료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범위 밖을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범위 안에서 방사선 치료나 수술 같은 걸 다 한 이후에도 암세포가 남아 있어서 그 암이 다시 씨앗이 돼서 자라날 수 있는 암의 어떤 그런 어떤 특성, 우리가 그걸 이제 어그레시브하다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공격성이 강한 그런 생존력이 좋은 암세포에서 보면 그런 암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똑같은 2기나 3기의 암 환자인데도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재발한 사람은 처음에 병기는 똑같을지 몰라도 의사들이 모르는 뭔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요인들을 그 암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치료가 어렵죠. 똑같은 암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질문을 하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재발하고 전이하고 2차 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다 다른 건가요? 처음에 암이 발견이 돼서 치료를 하려고 검사를 하는 도중에 또는 치료가 종료되고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도중에 암이 발생을 했는데 그 암이 재발이 아닌 경우 또는 전이가 아닌 다른 암이 생긴 경우에 우리가 그 2차 암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뭐 폐암을 치료를 받았는데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서 피 검사를 해봤더니 피 안에서 백혈구가 암세포로 바뀌어 있는 백혈병이 발견됐다. 그럼 그건 2차 암이죠. 명백하게. 폐암이랑 완전히 당뇨가 다르죠. 재발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치료에 성공했는데 6개월이나 3개월 이후가 지난 시점에서 암이 재발돼서 나타나서 재발로 판단되는 경우를 재발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전이는 재발의 일종인데 근처에서 재발한 것들이 아니고 피나 다른 어떤 림프계나 아니면 다른 어떤 순환계를 타고 멀리 다른 장기에 가서 암이 다시 자라나게 된 걸 우리가 전이암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이 재발이 좀 잘 되는 암 뭐 이런 것도 좀 있나요? 1차적인 치료에 성공이 어려운 암도 있고 치료가 1차적으로 잘 되더라도 되돌아서서 재발하는 그런 암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재발 가능성이 높은 암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유명인들 중에서 스티브 잡스도 간에 굉장히 재발 가능성이 높은 암이었고 우리는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런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간에 재발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똑같이 그렇게 사실은 간에 재발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암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폐에 되게 전이가 잘하는 암도 있고 간으로 잘 가는 암도 있고 췌장암이 이제 대표적이 그렇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어떤 장기나 아니면 그 치료한 범위 수술하거나 방사선 치료한 범위 딱 그 밖에
이렇게 잘 재발하는 그런 암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이 암에 한번 걸리셨던 분들은 재발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좀 살아가면 좋을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재발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간략하게 잠깐 짚고 가면, 처음에 치료 전략을 세울 때 그 치료 전략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암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자라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치료에 성공하고 되게 짧은 기간 내에 재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5년, 10년 지난 다음에도 또 암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처음에 암이 발생했던 거와 똑같이 다시 암이 거기 그 장기에서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몸에 어떤 면역 기능 같은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우리 몸은 사실 기본적으로 NK 세포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NK 세포가 변형된 유전자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가진 세포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들을 클리어링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제 제거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있고, 또 좀 어느 순간에 암이 조금 더 자란다고 하면은 T세포가 작용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K세포는 경찰같이 어느 정도 치안을 이렇게 유지하는 정도인데,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이제 기동대나 군대가 투입돼야 되거든요. T세포는 그런 기동대나 군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T세포가 가서 그거를 해결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몸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은 재발하는 기존의 첫 번째 원인은 못 막지만 두 번째 원인에 의한 재발들은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몸을 잘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면역 기능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면역 기능을 올린다는 말 자체는 과학적이지는 않고요. 면역이라는 거는 자기가 각자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밸런스가 중요하고 한데, 그런 기능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면역이 아주 여러 가지 역할들을 생명 현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암과 관련된 면역 세포가 자기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몸의 컨디션이 일단 되게 중요해요. 몸의 컨디션 되게 좋으려고 하면 영양 상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어떤 그런 수분 섭취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제가 예전에도 강조했지만 밤새지 않는 거, 자야 될 때 자고 깨야 될 때 깨고 배고프면 먹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들을 좀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 환경적인 요인들은 일단은 술, 담배,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어떤 공기에 노출되는 거, 예를 들면 매연 뭐 이런 것들도 안 좋다고 알려져 있죠.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거에 노출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암세포가 사실은 하루에 한 5,000개 정도씩은 생기는데, 암에 걸린 사람보다는 안 걸린 사람이 더 많은 이유는 대부분 다 면역 세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같은 환자를 봐도 이 선생님은 뭐 이렇게 2기라고 판단하고 여기는 3기라고 판단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해프닝도 많고, 뭐 환자들이 찾아와서 처음에 본 의사는 1기라고 그랬는데 저랑 진료를 보면서 3기라고 그러면 이제 환자들은 화가 나죠. 경기가 특히 올라가면 화가 납니다. 내려가면 화가 들라 안심이 되는데. 맞아요. 이 병원은 왜 의사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다르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사들이 판독지나 이런 걸로 단순히 판독하는 것들이 아니고 판단을 다 해서 병기를 결정을 다 의사들마다 한다는 거니까 병기도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환자들은 통일된 거를 많이 원하죠. 그럼 보통 이 말기암 환자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분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또 환자들이 그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나는 뭘 해야 될까, 그쵸.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근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보호자는 또 대비를 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의사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험한 얘기를 하기 싫거나 뭐 그쵸. 책임지기 싫거나 그래서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의사라고 해서 한 개인이 과연 이 병이 이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밖에 못 산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보통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사실은 자꾸 다른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산에 가서 막 뭐 이렇게 지낸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것들을 막 먹어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있나요? 그거는 시기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트렌드가 있습니다. 포도를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포도요법을 하는 사람도 시기도 있었고, 네.
열대지방에서 나는 어떤 식물이 또 막 할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거는 약간 트렌드가 있었죠. 90년대만 해도 한약을 뭐 먹으면 낫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많이 없어졌어요. 어떤 박사 부부가 해외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시름시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간암 말기를 진단을 받은 거예요. 간이 도저히 수술할 수도 없는 상태로 항암 치료도 못하고 뭐 병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치료를 끝까지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막 어디를 알아봤더니 이제 병원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진료받고 나가다가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면 달라붙어서 뭐 3천만 원어치를 먹으면 낫는다고. 그 당시에 90년대 때 3천만 원이면은 뭐 지금 전셋값인데 10달을 먹으면 된다고 먹었는데 환자가 10달을 못 살고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그 3천만 원 약값을 돌려달라고 부인이 얘기를 했더니 그 전형적인 사기요법인데 8달밖에 안 먹어서 그렇지 10달을 먹었으면 살았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포기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사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고 사회가 굉장히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져서 다행이죠. 제 친구가 이제 암 수술을 받고 뭐 치료도 다 끝났는데 이제 궁금해하는 게 계속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암 치료가 다 끝났으면 병원을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기 싫은 그런 마음들 잘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병원에 왔을 때 힘들었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또 불안감도 또 생길 수 있고 다른 환자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해방감도 좀 느끼고 싶고 이제 병원이랑은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내가 이 병으로부터 이제 극복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꼭 이제 와야 되고 그 기간은 병에 따라 다르지만 한 7년 정도는 저는 오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한 2년까지는 되게 자주 오고 그다음에 또 2년이 지나면 조금 이제 재발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 오시는 기간을 늘려서 하고 검사도 자주 오는 기간 동안에는 좀 1년에 뭐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2년이 지나면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고 암의 어떤 재발 가능성들, 치료한 것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들을 세워야 되니까 사실은 치료만큼 끝나고 병원에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선생님 병원에 오게 되면 어떤 것들을 좀 하게 되나요? 병원에 오면은 물론 이제 진료를 하기 전에 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되죠. 그다음에 특히 피 검사 같은 거 뭐 CT나 MRI 찍었을 때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듣고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자기의 어떤 몸의 변화 같은 것들을 또 의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또 문제가 되거나 의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반대 경우도 있죠. 대부분은 본인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하고 왔지만 사실은 의사가 들어봤을 때 그거는 뭐 치료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 이 병과 별개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음으로써 사실은 환자가 불안감이나 이런 게 해소되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죠. 진료하면서. 보통 암 치료가 끝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 좀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이 좀 빠진다거나. 있죠. 그 암 치료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수술을 한다, 방사선 치료를 한다, 항암 치료를 한다 이런 거를 했을 때 대부분 몸에 어떤 장기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지 그걸 올리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환자들이 그런 신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예전만 못하고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게 최대한 그 발병하기 전 상태로 몸을 회복시키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그런 지표에서는 이제 치료 중에는 대부분 좀 체중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 체중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잘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많이 그냥 먹고 이러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계획적으로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뭐 체중이 빨리 회복하는 사람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회복한다는 것 자체는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에너지를 잘 몸에 축적을 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문제인데 안 되는 분들한테는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잘 드세요. 그러면 아유 옛날이랑 똑같이 먹는데 체중은 안 늘어요. 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뭐 드시는 어떤 그런 키니수라 그러죠. 그런 걸 한 번 더 늘려보시라든지 야채물 좀 드시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뭘 좀 더 드시라든지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드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해라. 그냥 어떻게 막연히 이렇게 먹는 것들이 아니고 뭐 고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먹었다든지 생선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먹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게 하면 훨씬 더 이제 체중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또 제가 또 궁금한 건데 이 암 치료가 끝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음식을 뭐 먹으면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무슨 음식을 이제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오히려 환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뭐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환자들이 물어보는 진짜 음식은 회 먹어도 되느냐? 요즘엔 그 질문이 제일 많고. 근데 당연히 회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은 대부분은 이제 먹어도 되느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중에 이제 홍삼 같은 것들인데 의사들 따라 뭐 홍삼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복하고 하는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역의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몸이 되게 편안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것들이 분명히 면역을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오메가 6하고 오메가 3의 비율이 이제 너무 6 비율이 높다든지 하면 이제 면역 세포들의 기능을 활성화를 떨어뜨리는 게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들을 좀 기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막연하게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도 뭐 운동도 너무 안 하지도 않고 많이 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어느 정도 운동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그만큼 운동을 했으면 그 정도의 기록 그것들을 채우고 또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완성하는 거고 또 음식도 예를 들면은 뭐 내추럴한 비타민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좋은 식품이나 야채들을 잘 조리해서 먹겠다고 하면 그런 방법들을 잘 유지를 하는지 자기가 이렇게 취약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별로 기분이 안 좋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들을 좀 사실은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되고 굳이 어떤 것들을 막 꼭 해야 되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제 선생님은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조금은 이렇게 막 너무 강박을 갖지 않는 거를 좀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선생님도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술, 담배, 그다음에 네 그렇지만 아주 소량의 아주 정말 그 사회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음주 그 정도는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술, 담배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리듬을 거슬리는 사람들 자야 되는 시간에 자꾸 깨 있고 또 깨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안 좋고요. 요즘에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되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미세먼지는 본질적으로 좀 이렇게 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은 어느 정도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디젤 매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고 하는 게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좀 하면 좋은 운동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이죠. 요즘에는 스마트워치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심장 박동수 이런 것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기 평상시에 심박수의 한 120%, 130% 이상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주고 시작하면 한 45분에서 1시간은 넘게 하는 것들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완치가 됐다고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신 그런 환자분들이 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들이 좋고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나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는 것들은 결국 병 치료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불안감만 가중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피하고 치료가 잘 끝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세요. 그러면은 그때 병원에 가는 날
또는 그 전날 정도만 조금 병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외에는 병을 좀 잊고 사는 것들이 암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면 별로 이렇게 병에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의사한테 좀 맡기는 거죠. 의사가 완벽하거나 전지전능한 건 아니지만 병에 대해서는 좀 의사한테 맡기고 그냥 나는 내 삶을 살고, 요즘에는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병원에 올 때가 되면은 핸드폰으로 문자도 다 오고요. 그냥 잊고 살다가 문자 오고 그러면 또 병원에 가야 되는 날이구나. 그러면 가서 진료 받고, 그때 또 이제 잘 생각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물어보고, 그리고 해소하고, 그때 그거를 막 스스로 막 찾겠다고 해서 잠 안 자고 밤새도록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하다 보면 또 잘못된 정보가 대부분 많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치료 잘 해서 일단 병이 낫고 재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면 완치라는 말 자체도 잊어먹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을 진짜 극복하기를 바라고, 병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잡고 있기보다는 그거를 놔버림으로써 완치도 잊어버리고 재발이란 단어도 잊어버리고 주변에서 그런 단어가 안 떠오르게, 그런 환경에서 살면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병에 재발 없이 살 수 있다. 완치나 병에 대해서 너무 매몰된 생각을 가지면 더 불안해지고 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